네, 첫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마취의학과 정밀의학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좌장으로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자, 김기태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십니다. 부총장님의 진행에 앞서서 여러분께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희대 의료원이란 단일 체제로 전환해서 안정시킨 분이시고요. 대외적으로도 대한정형외과 학회 이사장,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 대한병원협회 감사 및 재무위원장,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정책위원장 및 기관평가위원장 등 여러 활동으로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 시간인데 이렇게 뜻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첫 세션 이미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토크쇼를 했는데 제가 앞에서 들었는데 우리 두 원로 분들께서 우리 경희의료원의 산 역사의 증인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맞춤의학, 정밀의학에 나아갈 방향 이런 제목을 갖고 세 분의 세계적인 석학을 모셨습니다. 이제 현대의학은 과거에 질병 위주로 진료를 했습니다. 당뇨면 당뇨, 폐암이면 폐암. 하지만 이제는 유전자의 발전에 앞서서 그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개인 특성에 맞는 질병 특성에 맞는 이제 정밀의학, 예를 들면 이제 고난이의 타겟팅 치료가 되겠죠.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질병 없는 사회 구현이라는 경의 정신을 실현할 중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맞춤의학의 수준은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2008년도부터 약 10년간 키스트에서 뇌과학연구소에서 활동하시고 고감도 바이오센스 개발 및 임상 적용, 암과 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 시스템 개발이 중요한 분야인 경희대학교 임상양리학교실 황교선 교수님의 질환 맞춤별 정밀의학의 실제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황교선 교수님께서 나와주셔서 질환 맞춤별 정밀의학의 실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황교선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질환 맞춤별 정밀의학의 실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정밀의학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또 안 들어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료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학문적으로 다루는 의학이라는 단어 앞에 정밀이라는 단어가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밀의학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관적인 의미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밀의학, 정밀하게 뭔가 의학을 다룬다라는 의미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아마도 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를 들자면 암 수술 혹은 뭐 기타 수술을 할 때 요즘에 그 로봇 수술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로봇 수술에 있어서 아주 최소 절제로 예후가 굉장히 좋게 또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정밀하게 타겟으로 하는 부분을 제거할 때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이러한 기리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물리적인 개념, 이런 거에 있어서 정밀의학이라는 것으로 조금 더 피부에 와 닿으실 텐데요. 사실은 정밀의학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러한 물리적인 개념도 물론 포함을 하지만 사실은 이 생물학적인 개념에 훨씬 더 가까운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개념이라 함은 생체 내에 존재하는, 인체 내에 존재하는 생체 물질인 DNA, 단백질, 세포 등과 같은 생체 물질의 정보를 획득해서 그것을 가지고 진단과 치료 등등등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직관적인 개념을 이제 이해하셨다면 제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의학이라는 것의 그 정의를 찾아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유전체, 단백질 등 생체 정보, 생활 습관, 병력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개인에 맞도록 질병 예방,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는 것. 결국은 인체 내에 존재하는 생체 정보를 가지고 이런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환자에게 맞는 질병을 진단하고 혹은 그 전 단계에서 예방을 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증상이 발현되면 그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왜 그런 증상이 발현할지를 탐구하는 이제 그런 그 진료 방법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 환자가 왜 이런 질병이 걸렸을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진단과 치료, 더 나아가서는 예방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밀의학의 아주 정확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밀의학이 발전하기 이전에, 정밀의학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이전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있었던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휴먼 지놈 프로젝트,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라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게 199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3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마무리가 됐다라는 뜻은 결국 한 사람의 유전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획득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 이후에 정립되어 있는 방법론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노력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된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기본적으로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초창기만 하더라도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그 단계만 하더라도 비용이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비용이 1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그 비용이 소요됐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최근에는 약 한 사람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1,000면 가능한 기술이 이미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코스트가 다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다양한 기술이 접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술 발전을 이루면서 나중에 이런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영향을 주게 되는 정밀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고민해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를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안젤리나 졸리는 이 타임지에 이렇게 표지로서 더 안젤리나 이펙트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화되기도 했었는데, 안젤리나 졸리의 외할머니께서 했다라는 것은 과잉 진료라고 생각한 1월 20일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프리시즌 메디슨 이니셔티브라는 대형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습니다. 정밀의학 이니셔티브인데요.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8년 동안의 임기 기간 중에 이렇게 이니셔티브라는 대형 프로그램은 질병 관련되어 있는 것에는 2개를 시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브레인 이니셔티브고요. 나머지 하나는 프리시즌 메디슨 이니셔티브입니다. 이런 프리시즌 메디슨 정밀의학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꿈꾸고자 했던 것은 질병을 암이나 당뇨병으로 지금 특징 지어져서 말을 하고 있지만, 암이나 이런 당뇨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의 전환을 마련하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용어는 개인화된 정보를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화된 정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의 유전 정보 혹은 단백질 혹은 세포의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정밀의학은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질병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의 의료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병이 발견되면 치료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죠. 그런데 미래에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개인화된 진단을 하고 뿐만 아니라 안젤리나 졸리 이펙트에 대한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요. 미리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혹은 아주 극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로 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치료에 있어서도 실제로 약물이 개발되게 되면 그 약물의 병리가 있는데 병리학적인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확실하게 그 질병의 병리에 해당하는 분한테만 그 약을 투여해서 맞춤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하다라는 미래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미래 의료 패러다임을 가능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정밀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밀의학이 내세우는 것이 어떻게 하면 빨리 예방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지 그리고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인데 이러한 정밀의학이 잘 안착하고 또 정밀의학이 고도화되기 위해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검출 기술입니다. 아까 전에 DNA의 염기 서열을 완벽하게 알아내는 것도 결국은 DNA의 특성을 파악하고 DNA에 어떤 염기 서열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검출 기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아까 보신 그래프에서 급격하게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에 있어서는 그림에 보신 바와 같이 나노 기술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핀이라는 나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을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나노선이라는 나노 구조체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결국 이 정밀의학이라는 것에서 검출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데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되고 있는 이른바 나노바이오 센서,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 나노바이오 센서, 그리고 지금 진단검사의학과나 실험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손톱만한 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레버너 칩이라는 개념으로 이 검출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밀의학에 있어서의 핵심이 되는 첫 번째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은 첫 번째 기술은 검출 기술이고요. 두 번째 기술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도에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을 뒀던 알파고라는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와닿았었는데요.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IBM이라는 기업에서 컴퓨터 사업부를 매각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매진을 했습니다. 최근에 IBM에서 제작한 이 인공지능인 왓슨을 이용해서 실제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는 예가 늘어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환자에게 조금 더 질병의 재발률을 줄이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방안 하나를 확보했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감도의 검출 기술,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이런 정밀의학 기술을 실제로 어떻게 질병에 적용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을 꼽아라 라고 하면 전체 인구에 있어서는 암이 1위, 치매가 2위입니다. 60대 이상의 노인으로 대상을 한정했을 때도 1, 2위의 순위는 바뀌긴 했지만 치매, 암 순위지만 어쨌든 암과 치매가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와 암에 있어서 어떻게 정밀의학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정밀의학이 적용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사진에 보이시는 저 분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분을 검색을 해보면 연관 검색어로서 검색되는 게 노벨 평화상,
인도주의자, 에너지 정책, 본인이 이뤘던 성과 아니면 정책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연관 검색어로 검색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피부암, 면역항암제라는 연관 검색어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몇 년 전에 피부암이 발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생존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시한부 선고까지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선고받은 이후로 약 4에서 6개월 후에 교회에서 간증이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암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라고 완치를 선언하기 이르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암 완치를 선언한, 물론 지금도 계속 그 치료가 병행되고 있긴 하지만 괄목할 만한 치료 효과가 있었던 그 이유는 면역항암제라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키투르다라는 면역항암제를 사용을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면역항암제는 키투르다와 옵티보라는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정밀의학에 있어서 이런 면역항암제가 왜 정밀의학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면역항암제는 사실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던 굉장히 유명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저 두 분께서 개발의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셨는데, 기존의 항암제와 다르게 이 면역항암제는 암세포가 면역세포에 의해서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면역항암제입니다. 이 항암제는 1세대 화학항암제와 2세대 표적항암제에 이어서 3세대 항암제로서 면역항암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1세대 항암제와 2세대 항암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과 이슈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 인간의 이뮨 시스템이 동작을 해서 면역세포인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면역세포에 의한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활성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호를 내보냅니다. 그림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신호를 내보내게 되는데, 그때 특정한 단백질에서 그런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 면역항암제는 그러한 단백질이 동작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면역항암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약물에서 이렇게 PDL1이라는 특정한 단백질이 역할을 못하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그 암세포는 PDL1이라는 특정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면역항암제인,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면역항암제를 투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 암 환자의 체내에, 암세포에 PDL1이라는 단백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만 이 약물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암 환자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실제로 그 암세포의 성질을 확인한 다음에 약물을 쓸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FDA에서, 식약처에서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동반진단이라고 하는데요. 진단과 치료를 같이 한다는 의미의 동반진단인데, 반드시 특정한 단백질인 PDL1이 있을 경우에만 이 면역항암제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하는 면역항암제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검사를 통해서 인체 내에 PDL1이라는 단백질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라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반진단은 사실 증상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약물을 처방하는 것에서 훨씬 진일보한 정밀의학의 아주 중요한 분야로서, 실제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이미 70%, 미국에서는 40%, 영국과 독일에서는 30% 이상을 이러한 동반진단으로 허가를 내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밀의학의 핵심 기술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검출 기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PDL1이 없다라고 판명되어 있는데도 면역항암제가 잘 듣는 약 5에서 10%의 사람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데, 특정한 물질이 없는데 면역항암제가 듣는다라는 말보다는 몸 안에 있는데 너무 적은 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검출을 해낼 수 없었다라고 판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리즈너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감도 바이오 센서를 이용을 해서 면역 항암제의 치료 효능을 면역 항암제를 활용할 수 있는 환자를 더욱더 늘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고감도 바이오 센서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적인 결정, 이 환자가 어느 정도로 병이 진행이 됐으며 어떠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고감도의 검출 기술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융합바이오 정밀의학 플랫폼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논문에 따르면 유세 논문에서 전립선암, 폐암, 기타 여러 가지 암 관련되어 있는 질병들을 이러한 정밀의학 플랫폼, 새로운 융합바이오 기반의 정밀의학 플랫폼으로 더욱더 검출 성능을 높이고 치료 반응을 높인다라는 보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 분야에서 정밀의학은 진단과 치료 분야에 있어서 성능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병군인 치매입니다. 치매는 지금 현재 세계가 점점 늙어가고 있고 결국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는 의미고요. WHO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6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했습니다. 근데 2050년으로 시계를 돌려보게 되면 2050년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캐나다, 많은 국가들이 60세 이상의 인구가 30%가 넘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행성 질환인 이러한 치매의 유병률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이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브레인 이니셔티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모두 다 알아내서 실제로 뇌 안에서 일어나는 질병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내자라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을 이미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현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자라고 해서 치매에 있어서의 빠른 진단과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라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주거지 주변에 항상 그 치매 센터가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치매는 사실 치매라고 뭉뚱그려서 말을 했지만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있고요. 그 다음 혈관성 치매도 있고 루이소체라는 곳에 고장이 나는 루이소체 치매, 파킨슨 치매, 전두엽 치매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치매의 원인이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영국에서 발표된 치매 환자를 추적했던 결과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연히 발견한 270명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를 했을 때 5년간 꾸준히 약을 복용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눴을 때 꾸준히 약물을 복용한 그런 군에 있어서는 전체의 90%가 정상 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5년 후에 나머지 군에서는 전체의 60%가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아주 중증 치매 환자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현재에서 진단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른 기간 내에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많은 다른 질병들과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이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에서 신경심리검사나 어떤 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검사하고 있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활용을 해서 진단이나 치료에 활용을 해보자라는 것이 지금 치매 연구에서 정밀의학의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죽은 시인의 사회로 굉장히 유명한 주연 배우인 이 로빈 윌리엄스가 비극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망한 이후에 부검을 통해서 루이소체 치매였다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망한 후에 본인의 정확한 질병의 명칭을,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매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빨리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미충족 의료소로서 치매 진단과 치료에서 정확하고 쉽게 진단해내는 방법, 그리고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낼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미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아주 그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진단을 하길 권고합니다라고 미국의 NIAA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8년도의 이 진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에는 증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추가 뇌영상 검사로만 했다면 2018년도부터는 그런 검사뿐만 아니라 혈액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려야지 정확하게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신경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혈액 내 기존의 영상만 가지고 혹은 기타 부수적인 몇 가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판별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저를 비롯한 경희대학교 신경과의 이진상 교수, 영상의학과의 이경미 교수와 함께 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치매를 판별하고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뇌영상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모두 다 넣어서 이 인공지능의 연산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퇴행성 신경질환에 지금 처해 있는지, 발병했는지, 혹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빠르고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연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에 있어서의 이러한 연구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치매 치료제 아밀로이드 병리를 아밀로이드 가설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그런 아밀로이드 병리에 정확하게 맞는 신약이 FDA의 조건부이긴 하지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약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약물 개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치매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서 이 원인을 알아서 치료하는 것이 누구나 아는 방법인데 실제로 치료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만큼 있는지 판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네, 뇌는 소우주라고도 말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양한 원인을 알아내야지 그 다양한 원인을 대처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고 또 그런 약물이 진짜로 치료 효능이 있는지를 판별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신약 개발에 활용하는 것도 치매에 있어서 정밀의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밀의학이 무엇이며 그리고 정밀의학이 암과 치매 분야의 질병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활용될 예정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의료 시스템, 미래의 의학, 미래의 의료 기술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융합학문을 기반으로 해서 정밀의학이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임상의든 혹은 기초연구자든 많은 사람들이 의학과 과학기술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밀의학의 새로운 분야도 창출이 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황교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쉽게 기본부터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암과 치매 분야에서 실제 응용 분야까지 예를 들어주셔서 아마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저 같은 사람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의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 센터 형질연구 팀장님을 역임하셨고 유전체학, 전체 유전체 상관 분석 연구 등이 주요 연구 분야인 경희대학교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교실의 오범석 교수님께서 유전체 맞춤의학의 적용과 응용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경희의료원 50주년을 기념해서 뜻깊은 행사에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마침 올해가
유전체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인간 유전체 사업이 마무리가 된 지 20년이 된 기념적인 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해에 유전체 마취의학의 적용과 응용으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더 뜻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강연이 전문가 임상이나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특히 경희의료원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일반인들도 시청하는 그 강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인간 유전체 사업의 성과를 중에 유전 변이의 발견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과가 어떻게 유전체 마취의학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보시는 심장기관이 가장 신비로운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루도 쉼 없이 1년 365일 뛰고 있는 기관인데요. 이 자동차의 엔진, 쇠로 되어 있는 엔진도 사실 10년 정도 쓰고 나면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평생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 뛰는 거는 이 왼쪽에서 보시는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심근세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근세포가 수축을 하게 되면 심장이 수축을 하고 심근세포가 이완을 하게 되면 심장이 이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근세포가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는 세포내에 있는 좀 검은색으로 좀 보이는 저 핵 속에 있는 유전물질 때문입니다. 이 유전물질이 바로 유전체입니다. 이 유전체는 여러분들이 DNA로 알고 계시죠? DNA 일상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DNA가 바로 생명의 언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DNA는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고요. 이중나선은 가늘지만 매우 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암호로 사용되는 유전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유전 정보는 매우 간단한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데닌, 사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딱 4개의 정보의 폴리머 복합체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의 길이가 무려 사람의 경우에는 32억 개입니다. 염색체의 개수가 23쌍이고 그래서 염색체 하나당 대략 1억 개가 넘는 뉴클로타이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겠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이 우측에 있는 전혀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이런 암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이제 유전체 학자들이 되겠고요.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는 이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 배경을 보면 책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 책들이 무려 100권이 넘는데 이런 유전 정보를 프린트를 하게 되면 책으로 이렇게 100권이 넘는 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러한 유전 정보는 이전에는 사실 장막에 가려져 있는 신비로운 정보였습니다. 앞서 연사도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 이 정보는 2003년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발굴이 됐는데요. 이 업적은 달 착륙과도 비교되는 과학적 업적입니다. 이 업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32억 개의 염기서열 정보를 모두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2만 개가 넘는 유전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했던 6개국만의 성과가 전 세계 연구자들이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놈 브라우저라고 부르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체 연구자들은 지놈 브라우저 없이는 단 하루도 연구할 수 없는 정보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체 사업에서 의도치 않았던 결과가 있었었는데요. 이게 바로 유전 변이입니다. Genetic Variation.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람들 간의 유전 정보가 다르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0.1%가 다르다는 거는 몰랐습니다. 사실 0.1%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적은 비율처럼 보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유전 정보는 32억 개입니다. 32억 개의 0.1%면 대충 계산을 해도 대략 개인이 한 320만 개 정도의 유전 변이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네이처 논문이 제가 한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제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서울대 서정성 교수 팀에서 발표했었던 논문입니다. 한국 사람 한 사람을 전장 분석, 유전체 분석을 해서 AK1 이 한국 사람이 약 360만 개의 유전 변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했었던 논문이고요. 2009년도에 논문이 나온 이후로 이런 비슷한 논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는데 결과가 비슷합니다. 대략 한 개인은 한 300만 개에서 한 400만 개 정도의 유전 변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수많은 어린 아이들 중에 같은 얼굴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는 없죠. 질병에 대한 감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소화기관이 안 좋아서 또는 또 호흡기가 안 좋아서 또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조금 더 유전체 입장에서 보면 선천적으로 소화력을 떨어뜨리는 유전 변이를 갖고 있어서 호흡 기능을 감소시키는 유전 변이를 갖고 있어서 그리고 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 변이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유전체 연구자들이 이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 변이를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 변이들은 커먼 베리언트와 레어 베리언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커먼 베리언트, 그러니까 흔하다는 뜻이죠. 이 흔한 유전 변이는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동시에 갖고 있는 유전 변이들입니다. 하지만 왼쪽에 있는 레어 베리언트는 개인적인 유전 변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갖고 있고 나만 또는 우리 가족들만 갖고 있는 유전 변이입니다. 질환을 유전 질환과 만성 질환으로 굳이 나누자고 하면 이 레어 베리언트는 유전 질환의 원인 유전자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먼 베리언트는 이 만성 질환의 원인 유전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전체 맞춤의학 적용을 유전 질환과 만성 질환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전 질환은 말씀드린 대로 단일 유전자의 단일 유전 변이, 돌연 변이라고 설명도 하죠. 매우 레어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력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유전 질환의 원인 유전자를 발굴하는 일은 과거에는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환자, 가족들을 리크루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그 가족들의 유전형들을 조사를 해서 염색체 내의 위치를 소위 매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 지역 내에 돌연 변이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2억 개의 염기서열이 모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염기서열을 분석을 하고 기존의 레퍼런스 데이터에다가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차이가 나는지 돌연 변이가 무엇인지를 비교를 하는 간단한 생물정보학적인 방법으로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염기 서열을 분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인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방법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하루만 해도 32억 개의 염기 서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한 사람의 유전체 검사를 통해서 원인 유전자를 발굴할 확률이 한 30% 정도
그 다음에 트리오,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3명의 유전체 분석을 해서 원인 유전 변이를 찾을 확률이 75%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는 지난 10년 넘게 수천 개의 원인 유전자들이 발굴이 됐고 클린젠이나 디사이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유전 질환의 유전 변이를 찾는 일들이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유전 질환 환자의 중에서 혜택을 받았던 이 엘리자베스의 스토리, 네이처에 소개됐던 스토리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운동장애로 한 30년 동안 휠체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GCH1이라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확인을 했고, 참 다행스럽게도 이 GCH1 유전자는 뉴로트랜스미터,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도파민을 치료해서 치료가 됐다라는 아주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는 스토리입니다. 물론 유전 질환 환자는 유전 변이, 돌연 변이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사실 치료하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모른 채 몇십 년 동안 병원을 다니는 환자나 또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큰 희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만성질환의 적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성질환은 다인성 질환입니다. 즉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다는 뜻이죠.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플렉스 디지즈, 복잡한 질환, 복잡 질환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유전체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아스라는 아주 좋은 연구 방법을 지난 10년 동안 활용을 해서 많은 유전 변이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환자들을 잘 모으고 정상인과 비교해서 그게 SMP3라고 부르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유전 변이를 보면 환자의 나타나는 빈도가 좀 높죠. 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런 유전 변이는 환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2019년 기준으로 한 4,000편 넘는 GWAS 논문이 발표가 됐고요. 한 14만 개 정도의 유전 변이가 질병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GWAS 카탈로그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정보들을 언제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2009년도에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8개의 표현형에 대해서 6개의 새로운 유전 변이를 발굴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올해 기준으로 당뇨병 경우에 한 250개 정도의 유전 차이, 그 다음에 비만은 750개, 그리고 심장 관상 동맥 질환은 150개, 루마티스 관절염은 110개, 정신병 한 200개 정도의 유전 변이가 발굴이 됐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맞춤하게 활용이 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정진되고 있습니다. 이 만성질환을 암과 비암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암 분야는 어느 정도 맞춤의학의 진전이 있습니다. 비암 분야는 상대적으로 그 속도가 좀 느리고요. 또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어서 먼저 암 분야의 적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암의 치료, 진단, 지난 반세기 동안 너무도 많은 연구, 그 다음에 임상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연구 방법이 그리고 임상적인 그 실행 방법이 잘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라디에이션 세라피, 케모세라피, 서저리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전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암 환자의 암에는 암을 유발시키는 돌연 변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는 개인 환자의 암 조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어떤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통해 가지고
암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의 암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고, 이 항암제를 투여하는 걸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는,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이 타겟 세라피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치료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앞선 연사 잠깐 소개를 했었던 면역 항암제, 이뮤노세라피도 또 최근에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기존의 암치료법에 추가로 적용이 돼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 그 표적 항암제에 대한 효과를 임상시험했었던 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아마도 암 환자들이 아마 가장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병원이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 캔서 센터일 텐데 병원에서 보고했었던 자료입니다. 2,000명 정도의 말기암 환자들이 리크루트가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브레스트 캔서, 그 다음에 콜로렉탈 브레인 등 다양한 암 환자들이 리크루트가 됐고,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당시에 2015년도 기준으로 한 30개 정도의 전문용어로 드라이버진이라고 부르는데 암을 유발시키는 유전자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 정도는 이런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60% 중에서 전부 다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를 치료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중에 한 3분의 2 정도 표적 항암제를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도 사실은 항암 효과가 100% 나온 건 아닙니다. 한 30%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2019년도에 샌디에고에 있는 캔서 센터에서 비슷한 임상시험을, 아이 프로젝트라는 임상시험을 했는데, 이 임상시험에서는 표적 항암제뿐만 아니라 면역 항암제를 컴비네이션 세라피로 임상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400개가 넘는 드라이버진, 그러니까 암을 유발시키는 유전자가 발굴이 된 상태에서 400개의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5개의 표적 항암제를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 보면 매칭이 좀 잘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한 50% 정도의 항암 효과를 보였고요. 그 다음 매칭이 조금 떨어지는 환자 경우에도 한 22% 정도의 항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암은 매우 복잡한 질환입니다. 암이 갖고 있는 특성, 항암제에 대한 내성 문제, 그 다음에 또 재발 문제, 그 다음에 또 암 조직의 헤테로지니티, 다양성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표적 항암제, 또 면역 항암제를 통해 가지고 치료의 새로운 방법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만성 질환의 진전이 비교적 느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의학 분야의 적용입니다. 예방의학은 앞선 연서도 잠깐 소개를 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 또는 뭐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뭐 비만 예방 프로그램 흔히들 보죠. 이게 이제 예방의학에서 선제적으로 위험군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질병의 유병률을 낮추는 프로그램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기준으로 위험군을 선발을 합니다. 치매는 당연히 나이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지네틱 프로파일에 따라 가지고 치매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의학에서 질병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의학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다면 지네틱 프로파일을 통해서 그러면 경제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도 지금 비만에 대한 유전적 위험도가
비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 X축에 있는 이 표가 비만에 대한 유전적 위험도를 표시한 겁니다. 즉 양석 플러스 쪽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고요. 여기 다트 하나하나가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한국 데이터는 아니고요. UK 바이오뱅크에서 제공했던 50만 명의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네. 보면 이 Y축은 BMI, 비만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체질량 지수 지표입니다. 보시면 러프하긴 하지만 비교적 리니어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유전적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증상도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렇게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약물 유전체학 분야인데요. 약물 유전체학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약에 대한 이 효과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적은 양을 투여해도 잘 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양의 약을 투여해도 효과가 적은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 부작용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 아다시오프린이라는 약물은 이 약물은 장기 이식이라든가 자가면역 질환에 사용하는 약물인데 이 약물이 대사가 돼서 약 효과를 나타내는데 중간 산물인 머캡토퓨린이 우리 인체에 축적이 되게 되면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약물이 골수에 있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빈혈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구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이 대사체를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게 TPMT인데요. 이 TPMT 경우가 사람들마다 다른 유전형을 갖고 있습니다. TPMT가 특정한 유전형을 갖게 되면 이 효소의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경우에는 같은 양을 투여했을 경우에 대사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런 유전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약물 투여를 줄여주는 게 환자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약물 유전체 프로그램이 미국의 그 멤피스의 세인트 주드 칠드런 리서치 하스피틀에서 PG4 KDS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결과를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수천 명 환자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내원하게 되면 약물 유전체 유전자 230개를 다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 결과가 병원 의무 기록에 입력이 자동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해당 유전형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해당하는 약물을 투여할 경우에 자동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검사 결과 78% 정도에서 약물 유전체 유전형을 모두 최소 1개 이상 갖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이 오른쪽 아래 해당되는 유전자가 제가 230개를 검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유전자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TPMT 이 유전자의 약 11% 정도가 이런 유전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인간 유전체의 사업 결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32억 개의 염기서열이 모두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개인의 유전체를 이용한 마취무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유전질환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서 임상으로 바로 적용이 가능한 단계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 분야는 비용 대비 혜택 같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만 매우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암 분야의 경우에는 연구 수준에서의 결과는 많이 쌓여있지만 임상 적용을 위해서는 좀 획기적인 좀 발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를 위해서 정부, 병원 그리고 환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범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금 애매모호했던 지식들이 두 분 강의를 들으면서 좀 더 정확하게 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유전자 질환이나 만성 질환, 암, 치매 이러한 분야의 정밀 치료와 함께 약물요법에까지 연관되는 치료법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제 치료했던 환자를 하나 설명을 하면요. 척추골절이 왔어요. 저랑 골프를 자주 치는 분인데 그래서 갑자기 검사를 해보니까 척추골절이 됐어요. 이게 일반 골절이 아닌 것 같아서 알아봤더니까 폐암 4기예요. 그래서 당신은 폐암 4기라 이제 끝난 것 같다 했는데 굉장히 좌절에 빠졌죠. 며칠 전까지 골프를 쳤는데 나흘 만에 조직 검사하고 검사한 결과 타겟 세라피가 가능하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했어요. 지금 18개월째인데 다시 골프 같이 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두리뭉실 그냥 케모세라피, 레디에이션, 뭐 수술 이런 거 했으면 지금쯤 생존해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와 있는 하나의 신뢰가 아닌 것 같아서 예를 좀 잠깐 들어봤습니다. 이번 세션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김도경 교수님이신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시고 주로 분자 영상학, 약물 전달 시스템, 바이오센스 등이 주로 연구 분야이십니다. 경희대학교 해부학, 신경생물학 교실에 계시는데요. 강연 제목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나노 기술의 의학적 접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신경생물학 교실의 김도경입니다. 먼저 경희의료원 개원 50주년을 축하드리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교수로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오늘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나노기술의 의학적 접목, 어떻게 보면 의료에 기초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나노라는 게 접목된 개념이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제가 그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단적인 그 예들만 몇 개 오늘 발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7년에 경희대에 왔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간략하게 드리겠는데 저는 현재 해부학 신경생물학 교실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대학원 기초의학과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학연 교수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로는 질병 진단 기술 개발, 그리고 나노라는 소재를 기반으로 한 질병 치료 기술 개발, 그리고 생체 영상화 조영제 개발, 항암제와 항생제 같은 신약 개발, 그리고 최근에는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교육 시스템 개발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과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로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경희대 와서 총 88편 정도 논문을 게재하였고 약 2,600회 정도 인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 이전 3건을 제가 했는데 기술 이전 업적을 제 스스로는 되게 자부심을 가지는 게 실제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치료나 진단이 이제 임상에서도 그만큼 궤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경희대 와서 저는 상위 10% 논문들, 상위 1% 논문들까지도 많이 게재를 하게 됐는데 연구를 많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후원해 주신 경희대 분들과 그다음에 경희의료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디지즈 익스포제 레버러토리라고 해서 익스포제가 불어로는 숨을 곳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숨을 곳 없는 마치 딜리트 키와 같은 개념으로 제가 연구실 로고를 구성을 해봤고요. 다양한 구성원들이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 분야는 약물 전달 시스템. 사실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존에 있던 다양한 항암제들이 불필요하게 몸 안에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뇌종양 얘기를 잠깐 드릴 텐데 약물이 정맥 주사를 하게 되면은 뇌종양 부위로 특이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 더 많은 양의 약물을 주입하게 되고요. 그러면 과도하게 투여된 약물은 인체의 다른 부위로 가서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이러한 약을 소량으로 쓰더라도 특정 질병 부위, 제가 뇌종양 예를 들었었는데 뇌종양 부위로 특이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주로 메인으로는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뇌종양, 췌장암 등을 주로 메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생체 영상화 조영제 개발이나 질병의 진단 키트 개발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나노 소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요 연구 분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뇌종양이나 췌장암, 퇴행성 뇌질환 등의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나노 기술을 접목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나노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나노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노는 그리스어로 난쟁이라는 뜻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길이나 시간이 10억분의 1만큼 작은 것을 나타내는 단위고요. 사람의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물질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노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가장 흔한 내용들은 타타모터스를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타타모터스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나노라는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차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요. 2인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나노를 접했던 거는 바로 나노 레고 블록이었습니다. 이 레고 블록에서 나노라고 아주 작은 블록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구매를 하나 했던 거긴 한데 이렇게 건틀렛,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소개됐던 이 건틀렛이 나노 블록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나노는 그러면 얼마나 작은 것일까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꽃가루의 크기는 약 4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거의 40분의 1 크기가 약 1 마이크로미터고요. 그리고 이 꽃가루를 4만 분의 1 크기로 줄였을 때 비로소 1 나노미터가 됩니다. 그만큼 작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옆에 더 직관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지구와 인간을 서로 비교해 본다고 했을 때 이 꼴 코끼리와 박테리아 정도 크기가 됩니다. 다시 이것을 생쥐와 비교한다고 했을 때 비로소 바이러스와 비교가 가능한데 이 바이러스의 크기가 약 100나노미터 정도 크기가 됩니다.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구글에 나노라고 한국말로 검색을 하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원소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나노미터 크기 비교도 있고요. 그리고 퓰러렐이라든지 다양한 소재들이 쭉쭉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만큼 나노라는 게 제가 이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약물 전달 시스템이나 질병의 진단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가에 가다가 노점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점상에 은 나노 입자가 들어가 있는 깔창 이런 것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만큼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에 나온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나노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어느덧 지금은 조금 이미 오래되고 보루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프로포즈가 됐었고 그 이후로 다양한 기술들이 다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제다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2018년에 나노 기술은 제일 큰 각광을 조금 받았었고요. 그러면 나노 기술이 갑자기 등장한 해성같이 등장한 그런 것들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에 나노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럽 여행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저희 명동 성당만 가더라도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정말 고대 사람부터도 다 나노 기술을 사용했어요.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드는 기술은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유리를 만들 때 그 안에 은이나 금 같은 것들을 섞어서 넣으면 녹인 다음에 굳혔을 때 특정 색을 낼 수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유리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예술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중에 후세에 지나서 현미경이 개발됐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과학혁명의 시대에 현미경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관찰해 봤더니 이 색을 내는 이런 유리 안에는 나노 입자가 들어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 1번 이쪽 부분입니다. 진청색. 여기에는 은으로 구성되어 있는 약 40나노미터의 나노 입자가 들어있더라. 그리고 2번 이쪽 부위입니다. 연한 파란색은 역시 은인데 80나노미터. 금은 50나노미터, 100나노미터 이런 식으로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또는 원소 성분이 달라짐에 따라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더라라는 것을 최근에가 아니라 정말 오래 고대 그리스부터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나노 크기의 이런 소재가 가지는 의학적 특징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 나노 입자인데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은 나노 입자는 기본적으로 항생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테리아 표면을 무너뜨림으로써 균을 죽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깔창에 사용된다거나 또는 무언가를 소독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나노 입자가 가지는 문제점은 승인을 못 받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정맥 주사하는 데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예는 바로 금 나노 입자입니다. 금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빛을 조사해 줄 경우에 열이 발생되거나 또는 특정 신호를 내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암세포 부위에 금 나노 입자를 주입해 주고 그리고 빛을 조사해 준다면 국부 부위에서 아주 높은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암세포들을 사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도 이제 금 나노 입자는 활용이 가능하고요. 현대의학에서 그러면 나노 기술의 중요성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노 크기의 입자는 혈관 내부를 다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까 바이러스 크기가 100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 바이러스가 쉽게 혈관 안을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적혈구 크기가 약 8mm 정도인 것을 고려했을 때 나노 크기가 얼마나 작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노 입자 소재가 더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민감도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진단을 할 때는 선택성 플러스 민감도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나노 입자를 사용했을 때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민감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 터미놀로지를 저희가 딱 정의하고 나면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당연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치료를 위한 약물 전달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진단을 위한 센서나 조영제 개발입니다. 첫 번째로 약물 전달 시스템, 치료 측면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저희가 예를 암을 들어보겠습니다. 안티캔서 세라피를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저희가 컨벤셔널 케모세라피, 잘 알고 있는 뭐 시스플라틴이라든지 독소르비신이라든지 이런 항암제 대부분이 다 자연에서 유래한 것들입니다. 뭐 소나무 껍질이나 또는 바다에 있는 뭐 균들 이런 데서 유래한 약물들을 사용한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호르몬 치료나 안티바디 치료, 그다음에 카이네이즈 같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조절할 수 있는 주요 효소들의 이니비터 이런 것들로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경에 들어오면서 주로 면역세포들이 이제 메인으로 자리를 잡게 됐고 면역치료가 자리를 잡게 됐고 그리고 2020년 이후부터는 각광받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항암제 개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금 나노 입자를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금 나노 입자를 이용한 포토서멀, 빛을 받았을 때 열을 낼 수 있는 치료, PTT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임상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물 전달 시스템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는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된 파클리탁셀이나 그 다음에 이런 플래티늄을 기반으로 한 중금속 기반 약물들 시스플라틴 또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등을 이니비션할 수 있는 이마티닙 이런 약들이 대표적인 항암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게 기존의 이런 항암제들이 문제가 없느냐, 그러면 극복할 부분이 또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핵심 질문은 첫 번째, 이런 약물들이 암 부위로만 선택적으로 갈 것이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체 내에 만약에 분해가 빨리 일어나는 약물이라면 주입하자마자 분해가 일어날 텐데 질병 타겟으로 해야 되는 암 부위에 가서 이게 약효를 보이는 게 아니라 금방 약효가 사라져버리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체 내 분해가 빠른 약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계속 주사를 맞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얘기를 잠깐 다시 언급하고 말씀드리면 생체 내 분해가 빠른 약,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다 백신을 대부분 맞으셨을 텐데 이번에 코로나 백신이 다 mRNA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mRNA를 그냥 우리 몸에 주입하게 되면은 생체 내 분해가 빠른 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방 약효가 사라져 버립니다. 백신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리피드 같은 것들로 그것을 싸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포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백신을 맞으신 대부분의 약들은 다 리포좀을 기반으로 한 mRNA 백신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미 우리에게는 약물 전달 시스템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계속 주사를 맞아야 하는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안구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병원에 와서 안과에서 눈에다가 주사로 안약을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안구 안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눈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사기가 들어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러면 처음 오늘 주사를 맞으시면 2달 동안 주사를 안 맞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입한 약이
2달 동안 천천히 동일량을 당신의 눈 안에서 내보낼 거예요. 그럼 당연히 환자는 옵션이 이 약물 전달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약을 맞고 싶겠죠. 네, 그런 거에 저희가 이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암 부위로만 갈 것인가에 대한 어프로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내비게이터라는 걸 도입한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가 페이로드라는 거는 약물이고요. 특정 링커를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비게이터를 답니다. 저희 자동차에 쓰는 내비게이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부위로 선택적으로 가지 않는 약에 질병 부위로 갈 수 있는 내비게이터를 달아주는 겁니다. 이 내비게이터에는 펩타이드 될 수 있고 프로틴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특정 케미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비게이터를 부착하는 이런 전략이 첫 번째의 답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이 대부분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으로는 바로 패길레이션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약들이 특정 부위로 가지 못했다거나 또는 생체 내 분해가 너무 빨랐다라고 하면은 이 PEG라는 물질을 붙이기 때문에 패길레이션이라고 명명이 됐는데요. 이 PEG라는 물질을 붙임으로써 생체 내 안정성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혈류 내에 흐르고 있는 약의 양도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1번과 2번을 어드레스 할 수 있는 어프로치가 되겠고요. 이러한 1번과 2번을 다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나노 제형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나노 제형화의 7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나노 크리스탈이라는 것입니다. 나노 크리스탈은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 물질들을 서로 자기네들끼리 응집시켜서 크리스탈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바깥쪽에 스테빌라이저라고 해서 마치 이 PEG와 같은 물에 잘 녹는 물질들을 코팅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백신, mRNA 백신 얘기 드릴 때 리포솜입니다. 안에 원하고자 하는 물질들을 놓고 바깥에 리피드로 이렇게 싸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분자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마이쉘이라는 것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단백질 내부에 약을 탑재시켜서 프로틴 베이스드 나노파티클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덴드리머, 그리고 탄소 복합체를 이용한 카본 나노튜브, 그리고 폴리머 드럭 컨주게이션,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저희가 나노 제형화의 임상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계속 주사를 맞아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주사를 맞게 되면 약효가 나왔다 금방 사라지죠. 그래서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커브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내 드럭 레벨이고요. 반면에 천천히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를 저희 한국말로는 서방형 제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서방형 제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특정 시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플라즈마 드럭 레벨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나노 제형화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소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리포솜 기반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는 머크나 모더나, 화이자 같은 이런 기업들이 리포솜을 기반한 mRNA 딜리버리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셀트리온,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길리어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항체와 약물을 결합한, 제가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내비게이터를 부착하는 또는 PEG라는 고분자를 붙이는 과정을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다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주로 줄여서 우리는 ADC라고 얘기를 합니다. A는 안티바디고요. D는 드럭입니다. C는 컨주게이션 이란 뜻이고요.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형 제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임상에 적용되고 있는 예가 많지 않고요. 임상 3상까지 진행된 예는 우리나라는 일단은 조금 예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미국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레이버그 비전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안구에 이제 주입할 수 있는, 한 번 주입하면 6개월 정도까지 안구 내에서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지금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임상 3상까지는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미국 있을 때도 좀 체크했던 그런 기업인데, 샤스키라는 회사입니다. 이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기업인데요. 기업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뭐냐면, 암이 있는 부위에 하이드로젤을 미리 주입을 해둡니다. 고형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젤을 주입해 놓고 이런 TCO 독소 루비신, 약의 전구체,
전구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소로 빛을 나중에 방출해내고요. 이 약물을 혈관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이드로젤이 주입되어 있는 부위에서만 선택적으로 약물을 방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시스템으로도 이미 미국 쪽에서는 임상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팜 가이라고 해서 제가 한 번씩 자주 설치를 하는 네, 사이트인데, 여기서 실제 나노텍을 검색해 보면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나노 기업들만 하더라도 의학 계열 포함입니다. 한 90개 정도가 검색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의학에서 중요한 게 작년에 노벨상이 나오기도 했었죠. 바로 유전자 가위인데요. 유전자 가위의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작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제니퍼 다우드나가 노벨상을 받고 나서 인터뷰에서도 언급해서 더 각광을 받았던 건데, 뭐냐면 유전자 가위는 지금 딜리버리가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내가 유전자 가위를 만들더라도 인체 내에 정확한 부위 또는 정확한 세포로 주입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부위 전달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고, 제니퍼 다우드나 이 크리스퍼로 노벨상을 받은 분부터도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거냐면 바로 크리스퍼 딜리버리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나노 설명을 드리다가 크리스퍼 얘기를 잠깐 드리고 있는데, 크리스퍼라고 하면 쉽게 나노에다가 크리스퍼를 탑재해서 특정 부위로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려되는 마음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유전자 가위는 단위가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노보다 약 1000배가 커요. 그래서 나노 입자가 유전자 가위를 탑재해서 어디론가 전달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저희 냉장고 안에 코끼리를 넣어라 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전자 가위를 전달하는 이런 개발을 하는 쪽에서는 나노 입자를 이런 유전자 가위에 부근에 나노 입자를 다량으로 많이 붙여서 마치 모터보트가 항공모함을 끌고 가든 이런 형태로 약물 전달하는 쪽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의 약물 전달 시스템 쪽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정밀의학에서 실제 제니퍼 다우드나 같은 경우에도 6개의 회사를 창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대표적인 또 하나의 기업은 이제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제니퍼 다우드나와 늘 경쟁을 해왔던 이제 펑장이라는 교수가 MIT에 계신데, 이 펑장이라는 교수님이 이 세 분의 코파운더와 같이 만든 빔 세라피틱스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로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하나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저는 뇌종양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요. 뇌종양 부위는 사실 뇌종양이 생기는 이유는 DNA 뮤테이션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동반돼야 되는 게 뇌종양이 발생한 부위를 서저리를 통해서 제거해내고 그 다음에 케모세라피와 라디오세라피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케모세라피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생기는 문제점이 큰 게 뭐냐면 바로 항암제가 뇌종양 부위로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하고 싶었고요. 어프로치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라는 것을 저희 플랫폼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구멍 안에 항암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 SN38이라는 항암제를 탑재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SN38이 탑재된 나노 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개념이 하나 빠졌죠. 바로 뇌종양 부위로 갈 수 있는 내비게이터입니다. 내비게이터로 저는 SIWV라고 해서 새로운 4개로 구성된 펩타이드를 찾게 됐고요. 이거를 나노 입자 표면에 기능화했고, 이것을 실제 뇌종양 동물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얼마나 뇌종양 치료 효과가 좋아지는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이 논문은 작년에 나노스케일 호라이즌이라고 해서 이 나노 입자를 기본으로 한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신 쪽에는 좀 상위 한 10% 정도에 들어가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뇌종양 모델을 만들고 저희 약물을 투여했더니 뇌종양 부위로 선택적으로 잘 가더라. 그 다음에 여기 C번 그림을 보시면은 뇌종양 동물 모델이 저희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한 마리도 죽지 않고 그대로 다 20일 이상 생존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다 대부분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사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몸무게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고, 저희 약물을 투여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위가 많이 줄어든 것을, 종양 크기가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약물 전달 시스템, 나노라는 소재를 이용한 약물 전달 시스템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다음에서는 이제 나노 입자 소재가 더 민감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노 입자가 소재가 왜 센서 쪽으로 사용될 때 더 민감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표면적이 넓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박스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를 잘게 쪼개고 쪼갭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과 같은 토탈 서페이스 에어리어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표면적을 보시면 6cm 제곱이었던 게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크기로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일단 크다는 게 그러면 어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센서를 만들 때 표면적이 크면 표적할 수 있는 물질을 인지할 수 있는 모이티를 과량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일에 하나 있었던 거에 비해서 원투원 반응이 아니라 100개가 하나를 타겟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도가 좋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나노 패터닝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바이오마커를 선택해내는데도 표면적이 넓으니까 더 선택성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 하나에서 선이 하나 있던 것과 선이 100개 있는 것을 비교하셔가지고 선이 하나에 손이 나와 있는 것과 선 100개에서 손이 나와 있는 걸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바이오마커가 있을 때 손 하나가 잡는 게 효과적일지 100개가 동시에 걔를 잡으려고 하는 게 효과적일지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표면적인 넓은 나노 소재를 기반으로 한 센서가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옆에 오른쪽 하단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노 크기의 팁 같은 것들을 만들고요. 이 팁과 팁 사이에 전류를 흘려든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나노 크기에서는 당연히 더 민감도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망치와 바늘이 있을 때 그거를 아주 미세한 데 댔을 때 어떻게 더 크게 느낄 것이냐, 당연히 바늘이 더 크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나노 크기의 캔틸리버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캔틸리버가 다른 말로는 그냥 몸무게입니다. 몸무게, 체중계. 그래서 체중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노 크기 위에 이렇게 적은 양의 바이오마커가 붙더라도 이 나노 크기는 금방 휘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게 변화를 즉각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센서 용도로는 나노가 그래서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최근에 연구했던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쳤으면 하는데, 저는 탄저균 진단, 특정 동물에게 감염될 수 있는 박테리아의 진단과 식물에게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균들의 진단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물에게 감염될 수 있는 박테리아를 왜 의대 교수가 관심을 가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나노 센서를 개발한 입장에서 식물이 어떤 때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감염되는 박테리아,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는 과수화상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물이 검정색으로 마치 타는 것처럼, 화상을 입은 것처럼 해서 이제 죽는 건데, 식물간 감염이 되고요. 지금까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수화상병이라는 그 질병, 아밀로보라라는 균에서 유래를 하는데, 그런 균으로부터 감염이 일어나면은 전체 과수원을 다 벌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태워버려야 끝이 나요. 그런데도 지금은 경북이나 충청도 쪽에서 이 병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단할 수 있는 툴이 없어요. 진단을 해야 이 균이 어디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미리 벌목을 해야 할지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다 태워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저는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제가 개발하는 나노 센서를 이용해서 그런 쪽도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슬라이드는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는 박테리아 중에서도 탄저균에 관심을 저는 좀 가졌고, 탄저균 진단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바이오마커로는 이제 여기는 다이피콜린 아민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제가 화학 구조를 가지고 왔는데 DP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이피콜린 아민이라는 것을 탄저균이 내뿜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이피콜린 아민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나노파티클을 만들었고요. 이 나노파티클은 터뷸이라고 해서 저희 히토류라고 말하는 히토류를 사용을 했고, 얘는 DPA를 만나게 되면 녹색 형광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센서를 개발했고, 실제 탄저균을 미믹한 시스템에서도 저희 나노 입자가 선택적으로 아주 높은 민감도로 탄저균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위 1%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영제 개발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있던 가돌리늄 기반으로 한 그런 MRI 조영제, 이런 것들이 지금 트렌드는 가돌리늄을 리포점에 부착하거나 또는 리포점 안에 싸는 형태로 나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돌리늄 나노 입자 같은 거에 대표적인 MRI 조영제로서 지금 임상에서
어느 경우는 활용되고 있고 또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노 입자가 가지는 장점은 뭐냐면 표면에 다양한 것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ET-CT에 활용될 수 있는 라디오 레이블링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 부위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타겟팅 내비게이터도 부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면서 이미지 가이디드 서저리라고 하는 마치 형광을 보면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형광 다이 같은 것들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멀티플 이미징 조영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나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나노 크기의 입자는 혈관 내부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노 입자 소재는 더욱 민감도를 가지기 때문에 나노 센서나 조영제를 개발하는 데도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현재 경희대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폭넓게 공동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경희의료원 발전이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김도경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도경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까 유럽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데 우리 모든 치료는 이제 나노 기술로 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료기관에도 앞에 강의하신 세 분의 연구와 맞추어서 현대의학의 좀 전문 치료제라든지 전문 치료 방법이 우리 의료기관에서 나와서 대박이 터지는 사건이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술 변화의 속도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이는 경희의 정신과도 잘 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